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난데없이 미국과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일 줄은 저도 몰랐는데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왜 여기서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이번에도 호서대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심, 솔로몬 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두 나라가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이거 참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가까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피벗 투 아시아를 가지고 아시아로의 회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얘기했던 게 리밸런싱, 이 지역에서의 어떤 세력 균형의 구도를 다시 재편해야 된다. 이게 미국이 그동안 소홀했기 때문에 중국 경사가 좀 많이 됐는데 그 경사를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이 어떤 대응할 만한 마땅한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증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벗 투 아시아를 하고 아시아로 돌아와서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가 줄어들었냐? 아니거든요. 더 늘어났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미국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한 것들이 현실화됐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아시아는 유럽과 달라가지고서 나라들이 한쪽에 몰려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몇몇 섬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가요? 기자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처음으로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한 데가 어느 해전인지 아십니까? 미드웨이 해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처음 상륙한 섬이 과다날, 거기 그 섬입니다. 거기를 6개월 동안 전쟁을 해서 빼앗았어요. 그걸 빼앗기면서 일본 본토에 대한 침략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괌이 있고요. 남쪽으로 가게 되면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같은 쿼드의 주요 국가죠. 그리고 5IS의 멤버기도 합니다. 미국이 전략적 군사적 안보에서 호주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능력이 된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항공모함을 3척이나 만들겠다고 지금 진술을 하겠다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건 랴오닝하라는 항공모함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근해 방어에서 이제 원양 방어로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아예 기지 근처에서 견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남태평양에 있는 8개국은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중국에게 보면 첫 번째, 부자가 아닌 나라들이에요. 관리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경제 같이 협력하자 이러면은 받기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만 해가지고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은 단순히 경제만 있지 않습니다. 그 남태평양의 몇 나라하고 무역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놓는 게 안보 공동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 훈련, 그리고 체계 시스템 내가 전수해줄게. 지원해줄게 이럽니다. 경찰이 들어가면은 나중엔 군대가 들어가고요. 군대가 들어가면은 군대에 어떤 군수물자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항구를 열고 비행장을 엽니다. 그래서 비행장도 깔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피벗 투 아시아가 분명히 트럼프와 바이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강화될 것밖에 없는데, 그 전에는 능력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었지만 지금은 주동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되는 나라가 중국이 생각하는 그런 편익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리하기 쉬운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칭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래서 왕위가 8개, 솔로몬 제도, 뭐 그쪽에 피지, 뭐 이런 나라들을 가게 됩니다. 뭐 일부 국가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했는데, 중국의 제안을 안 받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좀 큰 것이고, 받는 나라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달콤한 어떤 유혹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매번 중국의 어떤 확장, 그리고 중국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대만 문제만 됐는데, 이제는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내가 먼 데서
당신들이 오는 거를 미리 사전에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치까지 취한다라고 보면은 그 지역이 주목받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궁금한 건 현재 막 서로 장군 멍군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 시진핑 주석이 먼저 성공을 해서 네. 키리바시의 활주로를 확보했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함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건? 일단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날아가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필요한 거고 중국이 어떤 재해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항구라든지 그리고 활주로 같은 것이 이제 선행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걸 중국은 어떻게 포장하냐? 인프라 건설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 조그만 나라에 비행장 큰 거 하나 있으면 좋죠. 누가 쓸까요? 중국이 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비용도 처음에 중국이 대줍니다. 차관 형식으로. 그리고 못 갚으면은 조차 형식으로 과거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했던 방식을 1대1로 해서 굉장히 많이 써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주로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활주로가 갖는 전략적인 의미, 적어도 중국의 군용기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뭐 정찰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고 뭐 하는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증명이 됐다. 그리고 미국이 괌에다가 기지를 마련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똥퐁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선 내 사정권 안에 괌이 있다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도 있다, 배도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쿼드의 주요 주축국 중에 하나인 호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적어도 남태평양 그 도서국가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영향이 좀 안 됐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죠. 네. 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하고 이 남태평양 섬나라 10개 나라하고 뭔가 이게 좀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 도출을 시도했던데 이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계획대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되게 끈질기게 앞으로 계속 구애를 해서 뭔가 얻어낼 건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끈질기게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사활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미국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결국 중국의 사활적 이익에 점점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겁니다. 제가 1대1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형식이 굉장히 그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는 처음에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 뭐 운명 공동체야. 우리 서로 발전할 수 있어. 그런 공통의 어떤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보자.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신한테 제안한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1대1로 할 때 항만, 도로, 고속철, 비행장 많이 만들었고 또 지원을 차관의 형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역의 확장입니다. 무역의 확장은 당신한테 경제적인 부를 갖고 올 거야. 근데 그 부를 누구 돈으로? 중국 돈으로.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위안화를 통한 화폐 유통입니다. 그 이제 RMB 국제화를 얘기하는 거죠. 위안화 국제화를 얘기하는 거죠. 맨 마지막은 하나만한 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민심상통이라고 1대1로 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인민들이 좋은 거 아니야? 윈윈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쯤이면 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좀 관념적인 얘기긴 한데 중국의 전통적인 그 통치 스타일은 세 단계를 경유를 합니다. 첫 번째가 세, 두 번째가 술, 마지막은 치 혹은 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관념적이죠. 네. 네. 세라는 건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1979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발전해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세 힘을 키워왔냐? G2가 그 증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술은 뭐냐? 술은 자기가 어떤 정책을 투사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 정책을 예견하지 못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 예견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우리 식으로 우리한테 관련된 걸 얘기하면은 방공 식별구역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렸죠. 네. 요번에 남태평양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1대1로도 마찬가지고 AIB도 중국이 탑 들고 나왔을 때 야 그거 되겠어? 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은 뭐냐? 중국식의 질서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건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institutionalization, 제도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1대1로 연선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망하지 않은 나라들도 점점 중국의 법, 중국이 관리하는 질서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항구도 할양을 했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조차지 비슷하게 한 그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패턴은 그 경로를 따른다. 그러면은 그 경로는 중국에 왜 그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느냐? 가장 절박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정책 탄력성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네. 빨리 대응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중국은 국제적인 룰을 안 지킬까? 미국은 왜 행정수단으로서 IPEF를 만들까? 대응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일사천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대응성이 굉장히 좋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가 왕조별로 단절된 것 같지만 그 정책이나 통치의 맥락은 항상 똑같아 왔습니다. 그건 지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란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남태평양 국가 요번에 안 됐다고 손 놓을까? 안 놓는다라는 겁니다. 왜? 사활적인 이익인데. 사활적인 이익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데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더 지속할 거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 모르죠. 미국의 뭐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선 정책에 혼선이 일어나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끊임없이 할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피지가 또 IPEF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 피지 놓쳤네. 이거 일종의 여기에 10개 나라가 있으면 10개 나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장악을 해야 되는데 피지부터 이렇게 튀어나가면 혹시 이게 중국한테는 좀 불리하게 된 게 아닌가요? 피지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IPEF에 피지가 필요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PEF는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어떤 규모가 상당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역량이 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피지의 경우는 그건 아니라면은 피지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다.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얻는 것과 중국으로부터 얻는 거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정학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경학은 아닙니다. 지경학은 보통 경제적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수단이나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건데 피지가 선택한 거는 지경학적인 선택이지 지정학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자기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100분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쿼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태평양을 놓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니까 미국하고 호주하고 딱 거지고 이렇게 뭔가 되게 삼각형으로 지금 예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방패 모양 같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미국이 이런 거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남태평양에 호주하고 이렇게 미국 사이에 딱 남태평양을 들어가면 혹시 뭔가 쿼드나 아니면 또는 오커스 같은데 일종의 남태평양으로 장기 도시 가운데 이렇게 딱 뭔가 좀 둔 게 아닌가. 장기나 아니면 또 바둑두는 그런 모습으로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핵심 위치에다 딱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둑이라고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바둑 둔 거군요. 바둑.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가로지른 거죠. 어차피 가운데는 어느 나라도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끊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제 뭐 IPEF라든지 쿼드라든지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국제 정세라는 게 뭐 정글보다도 더 심한 그냥 진짜 약육강식의 그런 관계가 이다 보니까 말을 잘 듣는 나라, 협력이 잘 되는 나라도 있고 협력이 잘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죠. 인도는 미국이 가장 머리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민도가 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인도에 대해서 하는 건 러시아랑 친해지는 건 내가 용인할게. 단 중국이랑은 친해지지 마.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는 또 어디에 엮여 있죠? 브릭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파게티 볼 안에 스파게티가 막 엮여 있는 국수발이 막 엮여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끊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서로 바둑두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근데 최근에 아주 또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호주가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혹시 정권이 교체되면 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실 반색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중국은 반색하죠. 네. 과연 이 호주의 정권 교체, 이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혹시 중국한테 진짜로 기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노동당이 굉장히 좀 반중 정서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돼 가지고선 코로나의 원인이 중국으로부터 우한으로부터 왔다.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원설 뭐 이런 것도 호주가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중국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가지고선 철광석 수입을 금지도 하고 또 호주 남부 지역에 가면은 대게 랍스터 같은 거 거긴 그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싸게 또 우리가 해산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반중 정서가 있다라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정부는 일단 그 반중 정서를 강조하던 그 정권은 아니니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호주 내에서 중국의 이제 회색 지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샤파워라든지 속칭 친중적인 어떤 여론몰이 그리고 정계 인사들의 뭐 회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선거 개입도. 그래서 정경을 분리하는 측면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다만 호주가 그다지 쉽지 않다. 왜?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과 카나다와 얽혀있는 Five Eyes, 쿼드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호주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는 것이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호주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은 가치관에 대한 견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권, 종교 그리고 어떤 공산당의 폭정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국과의 첨예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과연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을까? 그거와 아마 경제는 별개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호주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제재를 여러 가지 가했다가 사실 석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오히려 더 손해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많잖아요. 먼저 강해서 처음에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포도주. 네. 네, 그래가지고서 호주가 아주 힘든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한 걸로 제가 본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게 수산업자들이 이제 중국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뭐 말 잘못하면 보복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철광석에 같은 경우에 이제 속칭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하는 되치기를 당한 거죠. 네. 앞뒤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철광석의 문제는 좀 예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수급의 문제를 계산하지 못했고 그리고 상황적인 판단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 때문에 한 일방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거나 일방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득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광석 가격 올라서 호주는 득을 받겠죠. 네. 예. 중국은 고생을 했겠죠. 예. 그렇지만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이 안 오게 되면은 그건 또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와 어떤 정책 실행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 과거에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치관을 훼손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헌법 정신인데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단지 돈 버는 거에만 한다 그러면은 아마 휘둘리기 굉장히 쉬울 거다. 네. 중국은 또 그걸 원하고 그래서 네. 중국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표현을 아주 즐겨서 씁니다. 네. 제일 힘들 때. 네. 네, 그 힘들 때 아마 호주한테 그 얘기를 할 거고 네. 호주가 적당히 알아서 받겠죠. 네. 자,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남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이 호소대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과 미국의 다양한 전략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